2003년 전대미문에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미 연방수사국 FBI는 무려 7년간 이 사건에만 몰두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둘러싸인 한 남성은 목에 폭탄이 있다며 절규를 했지만 결국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언론에 생중계가 되었는데요. 바로 직전 은행을 턴 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행 강도이자 살인 피해자가 된 아이러니한 상황. 얼마 전이었죠. 20년 만에 당시 수사를 지휘한 한 수사관이 충격적인 폭로를 했는데요. 오늘 전할 사건은 미국 피자 배달부 살인 사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괴이한 은행 강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가 스위치를 당겼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때는 2003년 8월 2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이리시의 PNC 은행에서 시작됩니다. 한 남성이 흰 티에 뭔가 이상한 검은 글씨 게스라고 적힌 흰색 옷을 입고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지팡이 같은 걸로 바닥을 짚으며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되게 침착하게 자신의 차례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당연히 보지도 않았죠. 심지어는요, 위에 놓여 있었던 사탕까지 먹을 정도로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딱 돌아오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은행 직원에게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종이 9장을 건넸는데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돈 내놔라. 25만 달러, 한화 약 3억 2천만 원 정도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죠. 그리고 이 종이에는 다른 내용들도 좀 있었는데 지금 내 목 안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장전이 되어 있는 총이다. 슬쩍 봤더니 정말 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엔 돈을 주기만 하면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 다 안전하다라고 써 있었죠. 너무 놀랐던 직원은 돈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줬던 현금이 8,700달러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25만 달러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음에도 그 가방을 챙겨 나온 이 남자는 자신이 갖고 왔던 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해버렸죠. 하지만 5분도 되지 않아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교외의 한 한적한 도로에서 포위돼버립니다. 이 남성은 자신을 포위한 경찰들에게 절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1시간 전에 내가 피자 배달을 갔는데 어떤 흑인들이 나를 덮치고 내 목에 폭탄을 강제로 달더니 은행에 가서 털어라 라고 강제로 시켰어 라고 외칩니다. 빨리 내 수갑 풀고 폭탄을 제거해줘 라는 얘기를 했죠. 당시 경찰도 처음에 수갑을 채우고 나서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상하다 싶어 목 부분을 살짝 열어봤는데 그 안엔 정말 폭탄이 있었습니다. 타이머가 툭툭툭 내려가고 있었죠. 깜짝 놀란 경찰들은 자리를 피하면서 우선 급히 폭탄 처리반을 불렀는데 그때 목에 달린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폭탄 처리반이 도착하기 불과 몇 분 전 결국 이 폭발은 발생돼 버렸죠. 경찰에 포위된 채 도로에 앉아 벌벌 떨고 있던 울며 절규하던 그 남성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습니다. 당시 이 내용은 미국 전역에 생방송으로 송출이 돼버렸는데요. 당연히 은행 강도인 줄 알고 그 쫓는 과정을 찍고 있다가 나중엔 폭탄에 사망한 범인의 모습까지 노출돼버린 상황이었죠. 언론은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별칭들도 있었는데 목걸이 폭탄이다. 혹은 피자 폭파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난리가 났죠. 사건은 그럼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우선 피해자인진 모르지만 은행 털이범인 이 남성의 신원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는 동네 피자 가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피자 배달원으로 일을 했던 배달원 이름 브라이언 웰스, 당시 나이 46세였죠. 그렇게 우리에게 피자 배달원 폭발 사건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은행 강도 브라이언 웰스는 인질로서 어쩔 수 없이 한 걸까요? 아니면 이 사람도 공범이었을까요?
사건 초기에는 굉장히 의문점 투성이었습니다. 일단 현재 발생된 상황만 놓고 보면 브라이언 웰스도 공범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보인 모습만 보면 은행 강도는 맞는데 강요에 의해서 발생됐고, 그리고 폭탄에 의한 피해자, 사망자가 된 상황이었죠.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일단 망자인 웰스의 주장대로 누군가가 웰스를 인질로 붙잡고 나서 범행을 강제로 지시했다라는 부분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보통 은행 강도가 자기가 총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돈을 훔치지, 자기 스스로가 몸 안에 폭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내놔라 라고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물론 이런 생각만 가지고 웰스가 인질이다라고 판단한 건 아닙니다. 웰스가 사망한 이후에 밀크릭 타운십의 러블랜드 애비뉴 웰스의 집을 직접 수색을 해봤는데 그 안엔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일단 피자 배달원이었던 웰스가 부양할 가족도 없고 집에선 혼자 살았고 전과 기록도 아무것도 없으며 돈이 필요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채무나 원한 관계도 아예 없던 상황이었죠. 주변의 사람들도 웰스는 되게 착하고 조용하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폭탄을 정말 자기가 한 거라면 집안에서 그런 흔적들이 발견되어야만 했는데 그 안에선 어떠한 폭탄과 관련된 정황도 포착되지가 않았죠. 유일하게 경찰이 브라이언 웰스의 좀 치부라고 하긴 그렇지만 잘못된 사항을 하나 확인한 건 뭐였냐면 그 지역에 매춘부들의 연락처가 적힌 주소록 정도 발견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럼 이런 정황상으로 살펴봤을 때 정말 웰스가 죽기 전에 자기가 주장한 대로 자기는 지금 인질이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브라이언 웰스가 은행 직원에게 내밀었던 그 문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 그 안에 어떤 힌트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엔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질이었던 웰스에게 지시하는 말도 있었는데요. 너 지체하거나 도망가거나 우리가 지시한 걸 이행하지 않으면 너를 포함한 그 주변 모든 사람이 다 죽어 라는 경고문, 그리고 또 그 종이엔 경찰에게 남긴 이상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니네가 우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 라는 말이었죠. 일종의 힌트였습니다. 우리 조직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대목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은 분명 경찰이 수사를 할 거야, 이 종이를 볼 거야 라는 사실도 알았다라는 걸 보면 전후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 웰스가 붙잡혀버린 거 하나만 예외인 상황이었죠.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내용이 웰스가 도주했던 차량 안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그 안에는 어떤 매뉴얼 같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엔 네가 돈을 훔치고 나서 이동해야 되는 그 이동 경로에 대한 부분하고 목에 달린 폭탄을 제거하는 방법이 적혀 있었어요. 뭔가 자물쇠가 여러 개가 걸려 있었고 타이머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체하면 된다 라는 내용이었죠. 웰스가 자신의 수갑을 빨리 풀어달라, 안에서 열쇠를 빨리 가져줘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목에 있는 폭탄을 풀기 위해서였죠. 헌데요, 얼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당시 수사관이 충격적인 폭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 그 폭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적혀 있었던 매뉴얼대로 폭탄을 제거해도 그 폭탄은 터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무조건 웰스를 죽일 생각으로 그 장소에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사건에 배후가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았습니다. 경찰은 그럼 수사를 어떻게 시작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우리 모두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웰스가 분명히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 그냥 피자 배달하러 갔다가 흑인들한테 납치된 거야 라는 이야기요. 범행 직전 마지막으로 피자를 배달한 곳이 어딘지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근데 그 장소는 매우 소름 끼칠 정도의 계획성을 보여주고 있었죠. 브라이언 웰스가 은행 강도로 잠입하기 1시간 전 마지막 피자 배달을 했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거기는 도착지가 지역 TV 송신 타워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타워였죠.
당연히 인적이 매우 드문 야산 속에 송전탑 하나만 그냥 덩그러니 있는 곳에서 배달을 받은 겁니다. 당시에 분명히 흑인한테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사는 인근 흑인들도 조사를 해봤지만 모든 알리바이는 완벽하게 일치했죠. 결국 어디에서도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미궁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또 이상한 사건이 하나 발생해버립니다. 브라이언 웰스의 그 끔찍한 폭파 사고 이후 약 사흘이 지난 8월 31일, 웰스가 일을 했던 같은 피자 가게 점원 이름 로버트 피네티, 둘은 친구 관계입니다. 로버트 피네티가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는데 이미 목숨을 잃었죠. 피네티의 경우에는 경찰의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부검 결과로는 약물 과다 복용이었죠. 문제는 웰스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사건인지 당시에는 어떤 연관성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바라볼 땐 그냥 우연히 발생한 사고겠지 정도로만 지나갈 수밖에 없었죠. 자, 이 로버트 피네티라는 이름, 바로 브라이언 웰스의 친구였죠. 같은 피자가게 점원, 이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뒤에 한 번 또 나옵니다. 그렇게 수사는 어떠한 진척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9월 20일, 수사를 담당했던 이리 경찰서에 또 다른 살인사건 하나가 접수가 됐는데요. 이거 내용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나 8645번지 사는데 우리 집 냉장고에 남자 시신이 있어요 라는 말이었죠. 신고자는 당시 59세 나이 빌 로스틴이라는 남성이었는데요. 자신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던 여성, 정확히 표현하면 전 연인 관계, 전 약혼 관계였다 이제 끝난 친구 사이로 지냈던 사이인데 그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를 살해하고 나한테 와서 시신을 처리해달라라는 부탁을 했다라는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출동했던 경찰은 그 로스틴 차고의 냉동실에서 꽁꽁 얼어있는 남성 시신 한 구를 확인할 수 있었죠. 신고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당연히 로스틴에게 자세한 내용을 들어봐야 되는데 로스틴은 자신에게 부탁을 했던 여성, 이름 마저리 딜 암스퉁이라는 이 여자가 남자친구였던 짐 로든을 살해했고 나한테 짐 로든의 시신을 처리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스트롱과 예전부터 오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준 건 맞는데 잘 고민해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신고를 냈다라고 토로했죠. 이때까지는 몰랐습니다. 한 달 전에 발생했던 그 끔찍한 폭파 사건, 브라이언 웰슨 사건과는 어떤 연관성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뭔가 하나하나 이상한 정황들이 보입니다. 일단 꽁꽁 언 사체로 발견된 짐 로든의 시신 부검 결과 우연이었을까요? 로든이 사망한 시점은 바로 웰슨의 폭발 사건 바로 전날쯤, 시간 편차가 거의 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추정됐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또 하나 의심 가는 상황. 신고를 냈던 로스틴의 집이 브라이언 웰스가 마지막으로 피자 배달한 데가 어디였죠? 야산에 있는 그 송전탑 쪽이었죠. 거기로 가는 길목에 로스틴의 집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피자 배달원 웰스 사건에 대해 같은 곳에 근무했던 로버트 피네티, 송전탑 근처에 살고 있었던 로든, 살해용의자 암스트롱, 신고자였던 로스틴,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 상황이었죠. 직감적으로만 뭔가 이상하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일단 경찰은 로스틴의 증언을 바탕으로 암스트롱을 짐 로든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를 했죠. 그런데 이 암스트롱이라는 여자 굉장히 특이한 여자입니다. 그 지역 이리 출신이었는데 지역 유지의 딸로서 어렸을 때부터 이쁘다 그리고 똑똑하다라는 걸로 지역사회에서 유명했다고 해요. 그런데 20대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하면서 뭔가 삶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데 나이 35살에 남자친구를 총으로 쏴 죽인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당시에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그게 인정, 그냥 풀려납니다. 그 이후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집에서 사망을 했죠. 그때 당시 암스트롱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실을 병원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합의금으로 17만 5천 달러를 받기도 했죠. 기괴한 운명 암스트롱. 그리고 암스트롱이 남자친구였던 로든을 죽였다. 그리고 그걸 신고한 로스틴. 당연히 로스틴의 신고 때문에 암스트롱은 종신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당시 수사관이 이 사건 심상치 않아. 한 달 전에 발생했던 그 폭파 사건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스틴이 작성했던 하나의 글 때문이었는데요. 1, 2, 3, 4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거기에 1번이 로든의 살인사건은 한 달 전 발생했던 브라이언 웰슨의 살인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글이 써 있었던 겁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말이죠. 사실 혐의점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로스틴이 무슨 이유에서 웰슨 사건을 언급하며 관련이 없다라고 말을 할까라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수사관도 이에 대해 물어봤는데 로스틴은 이런 말만 했죠. 아니 그거 한 달 전에 이미 다 생중계가 됐고 난리가 났고 어떤 사건만 터지면 자꾸 브라이언 웰슨 사건하고 엮는데 그렇게 하면 수사가 이상하고 헛다리 짚는 거니까 수사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걸 쓴 거예요 라는 말만 합니다. 하지만 추궁 끝에 결국 자백을 하죠. 로스틴은 수사를 협조하는 조건으로 시신 모욕죄 그리고 벌금형에 대한 부분만 선고를 받게 됩니다. 바로 로든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들은 한 사람이 극대노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누군지 알 거예요. 한 사람밖에 없죠. 바로 사주했던 암스트롱.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 그 암스트롱이 분노하기 시작하면서 언론에 이상한 이야기를 뿌려버립니다. 하나,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로스틴은 수배 중인 성범죄자를 2년간 집에 감춰줬어요. 바로 룸메이트 플로이드 스톡턴이라는 남자입니다. 연쇄 성범죄자 그리고 수배자인 스톡턴을 자신의 집에 2년간 감춘 로스틴. 그 사람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로스틴이 한 달 전에 발생한 피자 배달원 폭발 사건의 주범이다라는 충격적인 진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죠. 당시 암스트롱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건의 배우는 로스틴이 맞아. 이유는 가족과 유산을 놓고 싸우고 있던 로스틴이 25만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터는 범행을 모의하고 사전에 모든 준비를 했고 암스트롱 나는 우연히 그 사실을 들었을 뿐이야 라는 내용이죠. 브라이언 웰슨 폭파의 주범이 로스틴이다 라는 암스트롱의 폭로였습니다.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로스틴의 집이 그 배달 지역과 가까웠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로스틴의 집을 압수수색을 해봤는데요. 그 안에서 폭발장치 부품이 발견됩니다. 실제로 로스틴이 무언가 만드는 걸 좋아했고 재능을 과시하는 걸 좋아한 나르시시스트와 굉장히 비슷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로스틴뿐만 아니라 숨겨졌던 성범죄자 스톡턴 또한 함께 그런 폭발물들을 자주 만들었다라는 내용도 확인이 됐죠. 그리고 더욱 이상했던 건 스톡턴이 폭발 사건 이후에 어떠한 수배도 받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린 상황도 이상한 정황이었죠. 자, 여기까지 오게 되면 로든을 살해한 건 분명 암스트롱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발생했던 사건인 바로 브라이언 웰슨 사건과 관련해선 로스틴이라는 사람이 범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그럼 이상한 겁니다. 로스틴은 자신이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 암스트롱이 남자친구를 죽였어 라고 얘기하며 신고 전화를 한 상황이 돼버리니 말이죠. 근데요, 문제는 로스틴을 기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스틴 자체가 범행을 부인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통과를 해버렸기 때문이죠.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1개월이 지난 후 유력 용의자였던 로스틴은 2004년 7월 암, 림프종으로 숨집니다. 실제 수사 당국도 암이 있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된, 초기에는 몰랐던 사실이었죠. 실제로 목숨, 일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가서 그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곧 사망하니까 진실을 알려달라 라고 했는데 로스틴은 그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망했다고 합니다. 분명 단독으로 저지르는 건 좀 어려운 사건, 그리고 분명 종이에도 우리라고 적혀 있었죠. 그럼에도 수사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목숨을 잃은 로스틴이 범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사건 발생 약 2년여 만에 새로운 제보자료가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FBI가 수사를 멈추지 않았던 덕이었죠. 수사를 원점부터 해서 브라이언 웰스 집에 있었던 그 안에 매춘부들의 연락처를 다 뒤지면서 유독 브라이언 웰스와 자주 연락한 인물 한 명을 찾게 됩니다. 바로 제시카 훅식이라는 여성이었죠. 2년 후 제시카 훅식을 찾아가 혹시 브라이언 웰스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여자가 갑자기 이상한 진술을 합니다. 제시카 훅식은 당시 나이 49세였던 케네스 반스라는 남성, 그 마약상에게 마약을 자주 구입했는데 폭발 사건이 나기 약 한 달 전쯤에 반스가 갑자기 와서 제시카 훅식에게 좀 믿을만한 사람이 없냐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해서 제시카 훅식은 자신의 평소 고객이고 알고 지냈던 브라이언 웰스를 소개를 했죠. 그리고 제시카 훅식의 기억에서는 반스의 집에 암스트롱과 로스틴이 함께 있는 걸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마약상 반스가 등장했고 이 반스와 암스트롱 그리고 로스틴이 함께 있었다라는 내용이 합쳐지지요. 그러면 여기 안엔 마약도, 살인도, 폭탄도 모두 엮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마약상 반스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진짜 암스트롱하고 오랜 친구 관계로 확인이 됐죠. 반스를 검거해서 그 내용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하자 반스는 모든 내용을 자백합니다. 브라이언 웰스의 폭탄 사망 사건의 범인은 앞서 나왔던 로스틴이 아니다. 그 범인은 암스트롱이 맞다라고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는 질문에 반스가 암스트롱이 실제로 집이 부유해서 어머니의 유산 그리고 귀중품을 사건이 발생했던 PNC 은행에다가 맡겨놨는데 갑자기 은행이 어떠한 동의도 없이 살아있던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넘겨버린 겁니다. 아버지랑 유산 관계로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 유산을 다 써버린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암스트롱이 은행과 그리고 아버지한테 보복할 마음을 품게 됐고 반스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아버지 좀 죽여줘. 그러자 반스가 사람은 그렇게 죽이는 거 아니야. 돈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해서 암스트롱이 얼마가 필요해 라고 했을 때 반스가 이렇게 말한 거죠. 25만 달러. 바로 그 종이에 적혀있는 금액입니다. 브라이언 웰스의 폭발 사건 전날 로스틴의 집에 모여서 범행을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마약상이었던 반스, 그리고 살인 혐의로 검거됐던 여성 암스트롱, 그리고 로스틴. 물론 여기엔 플로이드 스톡턴 성범죄자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인물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있었던 사람은 바로 피네티, 기억하시나요? 피네티는 그 피자 가게에서 피해자 브라이언 웰스와 함께 일을 했던 직원 동료였죠. 웰스가 사망하고 나서 그 뒤에 갑자기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던 피네티,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폭탄 사건의 피해자, 목숨을 잃었던 브라이언 웰스도 있었죠. 이 이야기는 브라이언 웰스도
공범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웰스에게 은행 강도의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훅식과 굉장히 친하다 그랬죠. 매춘 사이의 관계로서 제시카 훅식의 마약 빚을 전부 탕감해 주겠다라고 반스가 약속을 합니다. 훅식이 웰스한테 부탁을 한 거였죠. 그리고 이런 강요를 합니다. 만약 이런 일을 하다가 잡히면 흑인들이 한 거야 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반스의 증언은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원래 계획은 브라이언 웰스의 목에 가짜 폭탄을 채우기로 했는데 암스트롱이 범행 당일날 진짜 폭탄으로 계획을 바꿨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던 브라이언 웰스가 이걸 거부했는데요. 로스틴과 아까 말씀드린 스톡턴이 야, 은행 털면 폭탄 제거하는 거 쉬워. 다 적어놨어. 그냥 리얼감을 주려고 하는 거고 사실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믿어. 안에 매뉴얼 있으니 그대로만 해. 라고 하고 강제로 목에 채운 상황이었죠. 갑자기 나타난 제보자 홉스, 그리고 반스의 놀라운 진술. 당시 남자친구였던 로든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던 암스트롱은 끝까지 자신이 브라이언 웰스를 죽인 주범이 아니다, 결백하다라고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2007년 7월 검찰은 이렇게 판단하죠. 피자 배달원 폭발 사건의 공모 혐의로 암스트롱과 그리고 반스, 마약상 반스를 함께 기소하죠. 문제는 이들에게 살인 혐의는 적용을 못했습니다. 누가 폭탄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진술은 나왔지만 누가 목에 매달았는가, 누가 폭탄의 스위치를 눌렀는가, 이게 증거가 없었죠. 2011년 결국 암스트롱은 웰스 살해 공모 혐의가 인정되어 종신형에 징역 30년형이 더해졌고 반스는 같은 혐의로 4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다. 암스트롱은 복역 중에 유방암을 진단받고 2017년 4월 교도소에서 사망했고 당뇨가 평소에 있던 반스도 암스트롱이 사망한 지 2년 후 교도소에서 목숨을 잃었죠. 2023년 10월 7일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FBI 지원의 폭로가 하나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직접 암스트롱을 오랫동안 조사했다라고 얘기한 제리 클라크였는데요. 제리 클라크가 암스트롱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좀 놀라웠습니다. 일단 클라크가 말을 했을 땐 자기가 지켜봤던 암스트롱, 무조건 암스트롱이 브라이언 웰스를 죽음으로 이끈 주범일 거다라고 확언을 합니다. 그 이유도 명확했고 그 안의 범죄 조직들을 자신의 남자 관계를 이용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암스트롱이 당시 남자친구였던 짐 로든을 살해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로스틴이 신고를 한 상황이었잖아요. 짐 로든을 살해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범행 전날 범행 모의를 하고 이제 실제로 움직이려고 했을 때 짐 로든이 없었어요. 짐 로든 어디 갔어? 라고 애들끼리 다 물어봤는데 암스트롱은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쉰다라고만 얘기할 뿐이었죠. 아니요, 이미 살해한 상황이었습니다. 짐 로든을 살해한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수사했던 클라크가 예상하고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 외부에 알리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죽였다라고만 알고 있죠. 그리고 클라크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2006년 5월 10일경에 클라크는 이리의 서밋 타운십으로 암스트롱을 데리고 이동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 교도소에 있던 사람을 데리고 나와 변호사 대동아의 차에 태우고 당일 행적에 대해서 조사하듯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날 같이 음료수도 먹고 그리고 과자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웃음, 농담도 하면서 편안하게 갔다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클라크는 이상한 직감을 하나 느꼈다고 합니다. 감옥으로 다시 데려가면 암스트롱이 자기 이제 재수자 동료한테 얘기해서 남자친구를 시킨 뒤 클라크를 죽이라고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암스트롱은 당시에 클라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떠봤다고 해요.
근데 클라크가 생각보다 되게 깊게 관여하고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 무언가 자신이 모든 경계를 푼 듯이 좀 편안하게 접근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확인하고 있던 거죠. 위험하면 밖에 있는 남자친구를 통해 죽이려고요. 물론 새로운 남자친구입니다. 그 정도로 암스트롱은 철저하게 계산적이었고 조사원이었던 클라크를 항상 낮게 하대하고 무시하면서 그런 모습으로만 바라왔다고 하죠. 굉장히 사이코패스틱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였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크가 나와서 그 넷플릭스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그 안에 내용 중에 브라이언 웰스가 그 공모자들을 전혀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관여를 안 했다라는 일말의 암시를 좀 깔아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합니다. 분명 브라이언 웰스는 증거하에 많은 그 범죄자들을 만났고 함께 공모했고 전날 사전 회의까지 한 내용도 확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폭발하지 않는 가짜 장치를 차고 갈 줄 알았지만 진짜 폭탄 장치를 들고 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암스트롱은 차를 타고 멀리서 망원경으로 바라보면서 스위치를 눌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자신이 잡히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브라이언 웰스는 그날 자신이 죽을 것이다 라는 걸 몰랐을 거고요. 당연히 고의적으로 무조건 죽이려고 했던 건 암스트롱이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웰스를 죽인 공범입니다. 물론 웰스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맞지만 말이죠. 이 사건은 살해 공모는 있었지만 살인자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공식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누가 웰스의 목에 폭탄을 달고 스위치를 눌렀는가? 클라크는 분명 암스트롱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제대로 된 진실을 아는 사람 중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연쇄 성범죄자 스톡턴 뿐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과연 이때 스위치를 누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암스트롱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던 걸까요?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다 어느 정도 전해드렸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뒷이야기에서 좀 말씀드릴 건, 좀 오랫동안 피드백을 많이 받다가 가끔이긴 하지만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긴 한데 제가 목소리를 너무 누른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게 한 번에 이렇게 확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 영상에 보면은 삼국지 미스테리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이렇게 대화하듯이 편하게 막 말을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사실 스피치를 조금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좀 편안하게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게 원래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게 꽉 닫히고 소리가 이렇게 나가는 소리가 원래 제 목소리예요. 이거 저한테 좀 톤을 높인 건데 제가 되게 저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좀 그게 더 부드럽고 듣기가 편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저는 들어봤는데 저는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이게 답답한 느낌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많이 주변에다가도 물어보고 이제 전문가분들한테도 이제 막 가서 상담하면서도 물어봤는데 어떤 것든 괜찮지만 좀 편안하게 듣기에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해도 넌 저음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스피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연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저도 지금은. 그래서 좀 더 연습을 가다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게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쓸 수 있으면 잘 섞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중간에 일부러 좀 진하게 낸 것도 있어요. 좀 섞으려고 한 거라서. 그러니까 그런 댓글 다신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또 이거 보고 왜 불편해 이런 게 아니고요. 적재적소에 잘 섞으려고 해요. 저도 그건 이제 비난이 아니라 비판? 좀 고쳐줬으면 하는 개선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부분은 저도 최대한 잘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잘 섞을 수 있게 더 잘 가보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쭉 가는 것보다도 중간중간에 좀 섞는 것도 괜찮고, 근데 너무 누르는 걸로만 쭉 가는 것도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이렇게 섞어서 가볼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네, 앞으로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시는 피드백도, 그리고 여러분이 제보 주시는 것도
다 하나하나씩 확인 잘 하면서 조금씩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제 채널은 여러분들이 성장시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의견들이 하나하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거나 막 악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나 바꿔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니까 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 아무튼 뭐 채팅창에도 라이브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시계 고장난 시계 멈춰있는 시계인데요. 이 시계는 지금 현재 제가 뭐 하나 시그널을 깔아놓은 겁니다. 시간을 잘 보시면 뭔가 아실 수 있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